네, 여러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핵심은 TPP 그리고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요. TPP라는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여기엔 12개 국가 전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한국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는 경제 블록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런 경제 블록화에 일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FTA에 대해서는 양자 간 체결을 더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가들과 빠르게 체결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FTA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전해주셨던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참여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최근의 경제 블록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RCEP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고 또 한중일 FTA에도 참여를 하고 있죠. 미국도 TPPA와 TTIP와 같은 쪽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 칠레, 페루가 이번에 TPP 참여국인데 실제로 또 남아메리카 연합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안에서 두 가지 정도 RCEP, 중국 주도의 RCEP와 그다음에 한중일 FTA 두 가지 정도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어떻게 영역을 더 넓혀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TPP의 10개 국가는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나 일본이 그동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한 번에 FTA를 체결하면서 이 관세 협상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작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참여와 불참에 따라서 이 국제 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부가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여했을 때는 GDP가 한 1.8%까지 늘어나는 그런 수준인데 불참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고요. 무역수지도 불참했을 때 1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생산효과 같은 경우에도 연 4천억 원 이상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비교적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이 TPP가 21세기형 FTA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일괄 타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역과 관련된 협정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노동, 환경, 그다음에 무역 구제와 같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법적 규제까지도 모두 한 번에 일괄 타결하는 그런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끌어왔던 것인데 일본이 가장 뒤늦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메인으로 참여해서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간 협상에서 이런 규제까지 법적인 규제의 요인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FTA 체결 자체는 전 세계 가장 거대한 경제 블록의 탄생 거기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고 일본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양자 간의 FTA를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제외가 됐고 업종별로도 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입업종과 피해업종이 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이제 미국이 이 TPP를 체결한 만큼 베트남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주요 제품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핸드폰 공장, 그러니까 핸드셋 공장이 이쪽에 주로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유복 공장들이 대거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양상이죠. 이들 쪽엔 일부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섬유유복 업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미리 받아가면서 주가가 좀 미리 오른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는 일단은 조금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방이라든지 충남방적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베트남으로 전부 가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업체 쪽으로도 뭔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섬유유복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래가 워낙 안 되는 종목들인 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업종인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LG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이제 주요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놓은 양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피해 업종은 IT 부품 일부 쪽은 일본이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요 이제 부품 쪽 단에서는 미국의 이제 관세 철폐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 이제 고급강에 대해서 이제 뭐 저급강 굉장히 낮은 제품들은 중국에 이제 거의 내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급강이라든지 품질이 높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일본과 경쟁하는 양상인데 이게 또 이 FTA가 체결되면서 TPP가 체결되면서 일본 쪽이 관세를 해당 국가에 빠르게 이제 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과연 국내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이 분명히 나뉘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업종이 오늘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반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은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지도 오늘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수혜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매력적인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피해주들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하게 버틴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피해 업종에 대한 가격 할인에 참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가 흐름을 좀 민감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또 관심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내일 잠정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의 상승,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율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중저가 라인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하이엔드는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저가 라인은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선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환율 효과 플러스까지 한다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뭐 시장 예상치 정도 아니면 시장 예상치인 30조 원 초반대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6조 원 이상은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익률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상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세트보다 이제 부품 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요 부품 가격이 여전히 빠지고 있다는 거죠. 4기가 DDR, DRAM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고요. 32인치 TV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도 정체된 데다가 평균 판가 ASP는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엔드 제품도 지금 그렇게 좋은 양상은 아니고 그다음에 수익을 많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품단에서도 그렇게 좋은 양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는 실적이 나올지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분기만 봤을 때는 작년 3분기보다는 좋을 가능성, 그리고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충분한 기대감을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진정으로 보여준다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환율과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그 기대감은 실적에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은 뭐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주요 품목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폰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1위,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TV 세계 1위 20%고요. 냉장고 3위, 세탁기 3위, 디스플레이 패널은 1위, 디램 1위, 낸드 1위거든요.
근데 이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뭐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 TV, 스마트폰이 쉽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세계 1위의 프리미엄 자체가 쉽게 낮아질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PBR이 거의 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성장이 둔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낮출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뒤집어 엎으면 지금은 조그만 이제 성장이 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익률 단에서도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 ROE를 꾸준하게 만약에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뭐 매도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유보적인 관점이기는 하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 가격에, 이 거래량에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성장 동력인 바이오나 이런 쪽의 성장성을 충분히 확인해 보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낙폭과대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철강주들도 최근에 상승세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흐름도 분석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영국 시장에서 글렌코어가 가장 핫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글렌코어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점 수준 이후에 계속 급등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또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 또 부채와 관련된 이런 우려감을 자산 매각으로 좀 일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여전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철강 수출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비중 내에서 보시면 중국 비중이 월등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물량으로만 봤을 때도 일본을 누르고 중국이 1위로 올라선 지가 꽤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점점 그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인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량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들 3개국이 주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아세안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바로 TPP를 살펴봤거든요. 이 TPP를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보다 일본이 철강 수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가능성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일본의 철강 업계는 구조조정과 함께 시도한 것이 바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면 향후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쪽에 내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오히려 일본 쪽이 무게를 더 실어줄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PP라고 하는 장벽 자체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일본이 지금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분명히 주가 쌉니다. 현대제철도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분명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승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업황의 회복의 본격적인 흐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글로벌 구조조정이 아직도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재 국면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철강 가격을 좀 밀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 종목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중장기적인 회복은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배당도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포스코를 사서 기다리거나 그나마 뭐 현대차 그룹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종목으로 승부를 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무게를 치러야 되는데 저라면 배당을 주는 포스코 쪽으로 장기적인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 전체의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의 포인트를 두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스코에 대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핵심 이슈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